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7권 폴림니아에 기록된 테르모필레 방어전을 다룹니다. 지형, 전술, 그리고 스파르타 군사 문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 전투를 해부해 볼 건데요. 단순히 300명이 용감하게 싸웠다는 영웅담 수준을 넘어서 왜 이 협곡이 선택되었는지, 어떤 전술이 구사되었는지, 그리고 현대 고고학이 이 전투를 어떻게 재평가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지형과 병력 개관입니다. 기원전 480년에 테르모필레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넓은 평야가 아니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양측 병력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파병의 배경입니다. 왜 스파르타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에 고작 300명을 보냈는지 그 종교적, 정치적 맥락을 추적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전투 전술 분석입니다. 첫날과 둘째 날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대 군사사와 고고학의 평가입니다. 발굴된 화살 초기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까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형과 병력 개관, 지질학적 환경과 다원적 동맹군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테르모필레라는 지명은 뜨거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인근 산지에서 솟아오르는 유황 온천수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방문하면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넓은 퇴적 평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480년에 테르모필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 지질학과 고고학계가 실시한 시추 및 지형 복원 연구에 따르면 스페르케이오스 강의 지속적인 충적층 퇴적과 온천수에서 기원한 트레버틴의 융기로 인해 현재의 해안선은 당시에 비해 최대 9km 가까이 전진해 있습니다. 옛 전장의 지표면은 약 20m 두께의 흙더미 아래 묻혀있는 셈이죠. 당시 이 협곡은 서남쪽에 험준한 칼리드로몬 산의 깎아지른 절벽과 동북쪽에 말리스 만바다 사리의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극도로 좁은 통로였습니다. 수십만 대군과 불과 수천 명의 방어군이 맞붙는 전쟁터로서 이 지형 자체가 전술적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제였던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협곡을 세 개의 문으로 구분해 묘사했습니다. 서쪽 입구는 안텔라 마을과 포이니크스 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중앙 전역은 폭이 약 50피트, 그러니까 약 15m에 불과한 핵심 교전 지역입니다. 이 중앙 전역에는 과거 포키스인들이 테살리아의 기병 침공을 막기 위해 축조해둔 방벽의 잔해가 남아 있었는데 그리스 연합군은 이 방벽을 재건하여 방어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더욱이 방벽 앞쪽으로는 유황 온천수를 끌어들여 진흙탕과 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페르시아군의 접근과 기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애물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출구는 알페니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입니다. 세 개의 문이라는 구조 기억해 두시면 이후 전술 분석에서 왜 방어선을 어디에 구축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르모필레의 지형적 중요성은 단독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근 해역인 아르테미시온과의 지정학적 연계망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에우보이아 섬 북단의 아르테미시온 해협은 테르모필레와 약 40마일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봉화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지휘부의 실시간 연락이 가능했습니다. 아테네의 전략가 테미스토클레스가 입안한 연합방어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르모필레의 좁은 지형에 페르시아 육군의 주력을 묶어두는 동시에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저지하여 해상을 통한 병력 우회와 군수 보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정교한 수륙 양면의 모루와 망치 전술이었습니다. 육군이 협곡을 막는 모루 역할을 하고 해군이 함대를 때리는 망치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죠. 이 두 방어선은 사실상 하나의 통합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병력은 얼마나 됐을까요?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원정군의 규모를 육군과 해군, 전투원과 비전투원 및 후방 지원 부대를 총망라하여 약 260만 명, 심지어 전체 수행 인원은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군사사학계는 이 수치가 수사학적으로 극도로 과장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시아에서 트라키아, 마케도니아를 거쳐 그리스 중부로 이어지는
보급로의 물류 수용 한계와 식수 조달 문제를 고려할 때 현대 학자들은 실제 전투 병력을 12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추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군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메디아, 키스시아, 사카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강력한 제국군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30만은 현대 군사학계의 추산치 중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방어선에 투입된 그리스 연합군의 규모는 약 7,000명 수준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교차 검증됩니다. 이 병력은 단일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중부 그리스 폴리스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다원적 연합체였습니다. 스파르타는 레오니다스 왕이 직접 선발한 최정예 호플리테스 300명을 보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에서는 아르카디아, 테게아, 만티네이아, 코린토스 등 각지에서 합산 약 2,800명이 참전했습니다. 테스피아이에서는 데모필로스 지휘 아래 700명이, 테바이에서는 친페르시아 성향을 의심받은 채로 강제 동행한 400명이 포함되었고 포키스인을 비롯한 기타 병력 3,000명 이상이 합류했습니다. 이 7,000명은 10만 단위의 제국군을 야전에서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폭 15m에서 100m의 협곡의 팔랑크스 진영을 깊게 구축하기에는 전술적으로 충분한 밀도와 중심을 제공할 수 있는 고도로 계산된 병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준비와 신탁, 그리고 정치적 배경, 파병의 지연과 결사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의 존망이 걸린 페르시아의 대규모 침공 앞에서도 스파르타를 위시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전군을 동원하지 않고 소규모 선발대만을 테르모필레로 파견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제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종교적 제약이었습니다. 출정 시기는 도리아인들의 주요 종교 행사 중 하나인 아폴론 카르네이오스를 기리는 카르네이아 축제 기간과 겹쳤습니다. 카르네이아는 목축과 계절의 순환을 주관하는 신에게 바치는 축제로 이 기간 중에는 도시 외부로의 군사적 원정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기원전 490년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의 마라톤 전투 당시에도 스파르타군은 이 축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출병을 미루었고 전투가 종료된 후에야 전장에 도착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 역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 제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계는 이 종교적 명분 이면에 펠로폰네소스 동맹 특유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깔려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펠로폰네소스 국가들의 전략적 본심은 사실 중부 그리스 지역의 방어를 포기하고 코린토스 지역에 거대한 방벽을 쌓는 완전한 지역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고립주의 전략은 최전선에 놓인 포키스와 로크리스 등 중부 폴리스들의 극렬한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레오니다스 왕이 직접 이끄는 300명의 정예 선발대는 북방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진영 이탈을 막기 위해 스파르타가 내놓은 고도의 정치적 타협안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레오니다스가 출정할 300명을 선발할 때 전투력만이 아니라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자라는 특수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레오니다스 자신이 테르모필레에서의 군사작전이 전멸로 끝날 가능성을 이미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스파르티아테스, 즉 스파르타 완전 시민권자의 수는 이 시기에도 이미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사로 인해 스파르타 시민 가문의 혈통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던 셈입니다. 죽을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의 뒷일까지 챙겨서 선발했다는 것, 이 전투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희생을 전제한 결사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사대 편성의 이념적 토대에는 델포이의 신탁이 존재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대군이 아시아를 떠나기 전 델포이의 퓨티아는 스파르타에 이런 신탁을 내렸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후손인 위대한 왕이 죽거나 아니면 번영하는 도시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레오니다스는 이 신탁을 자신이 제물로 바쳐져야만 조국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계시로 해석하고 자발적인 희생을 결의하며 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학계는 이 신탁의 진위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마이클 플라워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이 신탁이 전투 이전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패전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사후에 조작된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소규모 파병으로 국왕과 정예병을 잃은 에포로스, 오인의 집정관과 아기아스 왕조가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적 실패를 은폐하고 이를 숭고한 희생으로 윤색하기 위해 델포이 신제단과 결탁하여 신화를 창조해냈다는 것입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신탁이라는 종교적 장치는 패전의 기억을 스파르타 정신의 승리이자 범그리스적인 애국심의 구심점으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가 3일째에 접어들며 에피알테스의 밀고로 우에로가 돌파당해 포위 위기에 처하자 레오니다스는 연합군 다수에게 본국으로 철수할 것을 명합니다. 이때 끝까지 남은 세력들의 동기는 고대 그리스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테스피아이에서 온 700명은 자발적으로 남았습니다. 이들은 펠로폰네소스 동맹 소속도 아니었고 스파르타의 엄격한 군사 율법에 구속받지도 않았습니다. 데모필로스의 지휘 아래 최후를 맞이한 이 700명의 행동은 강력한 이웃 도시 테바이가 친페르시아 노선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독자성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보이오티아 소규모 폴리스의 굳건한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반면 테바이에서 온 400명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이들의 친페르시아 성향을 의심하여 충성도 확인 차원에서 억지로 끌고 온 인질이었다고 묘사한 것이죠. 그러나 현대 연구자들은 아테네를 지지하고 테바이를 적대시했던 헤로도토스의 개인적 편향이 이 기록에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강력한 페르시아의 위협 앞에서도 테바이 내의 반페르시아 파벌이나 열성적인 애국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항전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며 헤로도토스의 묘사는 이들의 희생을 고의로 폄하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와 편향을 가진 서술자의 손에서 기록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전술 분석, 교착과 충돌, 첫날과 둘째 날의 전술적 동무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가 협곡 앞에 도달했을 때 크세르크세스 1세는 기병 정찰조를 파견하여 그리스군의 동태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정찰병이 귀환하여 보고한 스파르타 병사들의 모습은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성벽 밖으로 나와 있던 스파르타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은 채 나체로 격렬한 체육 훈련을 하거나 평온하게 자신들의 긴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죽음을 목전에 둔 자들의 우스꽝스러운 기행이라며 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영의 망명에 군사 자문을 맡고 있던 전 스파르타 왕 데마라토스는 이것이 결코 웃을 일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전장에서 사활을 건 결전에 임할 때 전사로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아름다운 죽음 칼로스 타나토스를 위해 자신들의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외양을 단장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노모스, 즉 법과 관습에 따르는 스파르타 특유의 의례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일화를 통해 채찍에 맞아 억지로 전장으로 내몰리는 페르시아 노예 병사들의 군대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태연히 몸단장을 하며 오직 법의 지배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스파르타 전사들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데마라토스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에서 가장 훌륭한 왕국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라고 단언하며 다가올 전투가 결코 수적 우위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예고했습니다. 정찰 이후 4일을 기다리며 그리스군이 공포에 질려 후퇴하기만을 고대하던 크세르크세스는 5일째 되던 날 분노를 터뜨리며 메디아와 키스시아 병력에게 선봉 돌격을 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좁은 협곡에서 그리스의 견고한 방벽을 뚫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격퇴당했습니다. 이어서 히다르네스가 지휘하는 제국의 최정예 부대 불사대를 투입했으나 이들 역시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군의 장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중장보병, 즉 호플리테스는 청동투구와 흉갑, 정강이 바지로 전신을 감쌌고 아스피스라 불리는 지름 90cm의 무거운 청동 원형 방패를 들었으며 돌이라 불리는 1.8m에서 2.7m 길이의 긴 창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 보병은 패딩 처리된 리넨 방어구에 스파라라 불리는 고리버드를 엮어 만든 가벼운 방패를 들었고 창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 비대칭성이 전투 양상을 결정지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가벼운 화살과 고리버들 방패는 서로의 방패를 겹쳐 거대한 방호벽을 구축하는
그리스 팔랑크스 대열을 뚫을 관통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 보병의 창은 페르시아 보병의 창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방적인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지형은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동성 높은 중장기병대의 운용마저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테르모필레의 첫 이틀은 스파르타를 비롯한 연합군이 지닌 탁월한 전투 기술과 엄격한 규율의 동무대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전술 운용을 통해 증명됩니다. 첫째는 단위 부대 교대 시스템입니다. 밀집 방진을 형성하고 적을 방패로 밀어붙이는 전술인 오티스모스는 병사들의 체력을 극심하게 소모시킵니다. 레오니다스는 연합군을 종족 및 출신 도시국가별로 중대 규모로 재편성하고 우회로 방어를 맡은 포키스군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순차적으로 최전방 전투 라인을 교대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전선의 피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고도화된 단일 지휘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는 위장 퇴각입니다. 전투 중 스파르타 병사들은 돌연 전열을 풀고 일제히 등을 돌려 도망치는 척하며 적을 유인했습니다. 압도당하던 페르시아군이 이를 승리의 징후로 오인하고 대열을 깬 채 무질서하게 추격해오면 스파르타군은 약속된 지점에서 찰나의 순간에 일제히 뒤돌아 무방비 상태의 적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군사사적으로 위장 퇴각은 병사들이 실제 공황 상태에 빠져 폐주로 이어질 위험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오직 최고 수준의 규율을 갖춘 군대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고난도 전술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7살부터 시작되는 혹독한 군사훈련인 아고게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초반 공방전을 객관적인 군사 전황 보고서를 넘어 호메로스의 서사시적 비장미가 넘치는 무대로 승화시켰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자신의 정예병들이 끊임없이 도륙당하는 모습을 언덕 위의 보좌에서 지켜보며 공포와 분노로 3번이나 자리에서 뛰어올랐다는 묘사, 그리고 페르시아의 대군을 두고 사람은 많으나 참된 사내는 거의 없다고 평가한 서술은 헤로도토스가 구축한 수사학적 대비의 정점입니다. 이 대비의 핵심은 양과 질, 강압과 자유의 대립입니다. 채찍에 맞아 싸우는 페르시아 노예군과 법인, 노모스에 따라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스파르타 자유시민.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들이 비록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으나 아레테, 즉 탁월성과 전술적 규율로 아시아의 군사 기계를 압도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테르모필레 전투를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대결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결전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현대 군사사와 고고학의 평가, 지형의 역학과 전설의 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의 오랜 숙제 중 하나는 헤로도토스의 극적인 서술이 역사적 사실인지 문학적 과장인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르모필레의 마지막 항전에 대해서만큼은 현대 고고학이 헤로도토스의 손을 명확히 들어주었습니다. 에피알테스의 밀고로 아노파이아 산길을 통해 우회한 불사대가 후방을 차단하자 레오니다스와 잔존 병력은 가장 넓은 개활지 쪽으로 진출하여 창이 부러지면 검으로 맨손과 깃발로 싸우며 마지막까지 분전했습니다. 이후 협곡 내의 조그만 언덕인 콜로노스 구릉으로 후퇴해 최후를 맞이했고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군이 최후의 생존자들을 향해 원거리에서 엄청난 양의 화살과 투창을 쏟아부어 파묻어 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1939년 그리스 고고학자 스피리돈 마리나토스는 콜로노스 구릉 일대에서 대규모 발굴을 진행했고 그곳에서 대량의 청동 및 철제 화살촉과 창끝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화살촉의 절대 다수는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일대에서 기원한 동방 양식의 화살촉이었으며 키프로스식 철제 화살촉과 페르시아 특유의 투사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완성된 후 원거리 투사 무기 집중 공격으로 전환했다는 헤로도토스의 묘사가 고고학적 물증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땅속에서 나온 화살촉들이 2500년 전의 기록을 소름 돋게 재현해낸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전장 재구성 연구는 협곡의 너비가 팔랑크스 운용에 미친 역학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지형 복원 연구에 따르면 중앙 교전 지역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15m에서 넓은 곳은 약 100m 사이였습니다. 호플리테스 한 명이 원형 방패를 들고
전투 대열을 형성할 때 차지하는 가로 공간은 약 1m 내외입니다. 만약 교전 폭이 15m에서 20m로 극도로 제한된다면 최전방의 일렬은 불과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됩니다. 7,000명의 방어 병력이 이 좁은 입구에 투입될 경우 이론적으로 수백 열에 달하는 초밀집 종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전면 폭을 100m로 확대 산정하더라도 1열에 약 100명이 늘어서고 뒤쪽으로 70열 깊이의 두터운 방진이 구축됩니다. 이 지형 조건은 현대 군사학의 관점에서 전투력 승수의 궁극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전면 폭이 물리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는 30만 명의 페르시아군이 일거에 돌격하려 해도 실제로 그리스군과 창칼을 맞대는 병력은 수십에서 수백 명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팔랑크스 진영의 가장 큰 약점인 우측면과 후방 노출을 바다와 산맥이 가려주었으며 그리스군은 8열에서 10열 이상의 깊은 진영을 구축하여 뒷열의 병사들이 앞열의 방패를 굳건히 밀어주며 대열의 붕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결국 지형의 병목 효과는 페르시아군의 최대 무기인 압도적인 수를 거세하고 양군의 전투를 장비와 훈련도의 차이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소규모 국지적 체력전으로 치환해버린 것입니다. 전투가 종료된 후의 사상자 규모는 이 전투가 페르시아군에 남긴 심리적 타격을 가늠케 합니다. 현대 군사사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그리스 연합군 측 사상자는 약 2,000명 안팎이었던 반면 페르시아 측의 사상자는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려 1대 10에 달하는 이 엄청난 교환비는 페르시아 정예병들에게 극심한 사기 저하를 초래했고 특히 황제가 자랑하던 불사대의 한계를 전 그리스 세계에 노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사대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명이었는지를 이 수치가 잘 보여줍니다. 순수한 전술적, 전략적 관점에서 테르모필레 전투는 며칠의 지연 후 돌파당해 중부 그리스와 아테네를 적의 수중에 내준 패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거둔 전략적 지연전의 가치는 지대했습니다. 3일간의 결사항전은 페르시아군의 육로 진격을 늦추었고 동시에 해상에서 아르테미시온 방어선을 지키던 연합 함대가 배후를 찔리지 않은 채 안전하게 살라미스 해역으로 철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만약 테르모필레가 없었다면 살라미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레오니다스와 테스피아인들이 보여준 죽음을 불사한 항전은 분열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에게 페르시아 제국군이 결코 무적이 아님을 뼈저리게 증명한 도덕적, 심리적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레오니다스의 희생은 같은 해 살라미스 해전과 이듬해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연합군의 결속을 다진 서구 군사 문화의 가장 강력한 상징적 유산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전장에 세워진 비문이 그것을 영원히 증언합니다. 가거라 나그네여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들의 법에 따라 이곳에 누워 있다고. 오늘은 테르모필레 방어전을 지형, 전술, 스파르타 군사 문화라는 세 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웅 신화의 껍데기를 걷어내면 그 안에는 정치적 타협과 종교적 명분, 지형공학적 계산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군사훈련의 총합이 있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노파이아 우헤로의 함락과 전투 3일차 최후의 항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